인사드릴게요. 이투스 수능영어 강사 김영일입니다. 6월 모평 총평 좀 해드릴 건데, 요즘 뭐 좀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유행어, 요즘 SNS에서 유일하게 요즘 마음에 드는 표현인데, 요즘 이런 표현 좀 많이 쓰지 않나요? 중립기어 박는다? 이런 거. 워낙 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이 6월 모평에 대해서 딱 중립기어 받고 평가원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6월 모평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들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프린트 받으셨죠? 이 프린트 처음에 보면 이제 총평 이게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해설도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6월 모평이 어땠느냐. 자,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평가 영어에 대한 학습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깬 시험이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현장에서 수업할 때 한 육모 이전까지 좀 강한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주제 제목이나 뭐 대입편이나 이런 문제들 있죠. 함축음이나 그러니까 순사빈이 아닌 유형들, 이런 거 할 때 집중력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게다가 이제 올해 3월 모평이나 5월 모평이나 굉장히 쉽게, 또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학생들 표정도 저 씨바새끼 왜 계속해서 저것만 가르치지, 뭐 이런 표정들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엄청 중요한데, 그리고 또 쉽게 나와서 그렇지 한 번 좀 어렵게 나오면 폭망할 거 뻔한데 왜들 저렇게 공부들을 안 할까, 왜 자꾸 순사빈만 부르짖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고마움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뭐 보셨다시피 함축음이라든가 주제 제목 같은 거, 뭐 심지어 요지까지도 그 문제가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사빈만 공부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깨닫게 해준 그런 시험들. 게다가 또 순서별도 우리가 1번이 뭐 정답으로 나올 리가 없어, 뭐 이런 거 거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시다가 또 여지없이, 제가 좀 사실 육모 보기 전에 어떤 얘기들 많이 했었냐면, 수험생은 통계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아무리 낮은 통계여도 그게 낮대면 치명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6월 모평 이제 순서별이 정답이 또 1번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좀 일종의 학생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주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좀 3월 모평, 5월 모평은 좀 쉬우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해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 수학에 치이고 국어에 치이고 탐구에 치이고 잠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영어는 이제 빨리빨리 하게 되고 미루다가 됐다 하는 시험이 이제 6월 모평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 있어서 6월 모평은 영어 선생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시도였다, 괜찮은 의도였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문이 이렇게 좀 평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올해 학생들한테는 잘 모르겠으나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의 패턴들을 딱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뭐가 좀 어려웠었냐면, 대충 이제 학생들은 절대평가하면 뭘 기대하느냐, 이렇게 쭉 단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읽고 났을 때 뭔가 머릿속에 번쩍하면 선지에서 조요하고 손드는 이런 그림들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좀 해석은 되는 것 같지만 이해는 안 되는, 사실 해석이 이해인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식 표현으로 하자면 뭔가 우리말로는 잘 옮겨지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듯 말 듯한,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게다가 이제 이게 막연한 이렇게 우리가 글 읽기가 아니잖아. 답을 내야 되는 건데, 또 선지를 선별하려고 글을 읽었을 때 뭔가 뚜렷한 어떤 정보들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래서 생각을 오지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수능다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문제들이다.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이 수능의 본질에 입각해서 출제한 문제로서는 참 괜찮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좀 괜찮았냐면, 낱개의 문제로 봤을 때 좀 괜찮았다. 낱개의 문제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학습적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문제들인 건 맞으나, 사실 시험이란 게 그렇지 않나요?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인데, 이걸 과연 70분 동안 45문제를 풀 만큼 정도만을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을 출제했는가 라고 하면 좀 의문이 있다. 요 정도. 그럼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어땠느냐.
평가원이 이런 취지로 이제 시험을 출제를 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좀 반성이 돼야 되는 그런 시험이어야 되겠죠. 순사비만 오지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엄청난 반성이 좀 있었어야 될 거예요. 사실 순사비는 과목으로 따지자면 수학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수학 뭔가 일단 1학기 때 수학 끝내놓고 2학기 때 나머지 과목 이런 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학 끝내는 게 안 되죠. 수능 끝나고도 끝내는 게 안 되는 게 수학인데. 그죠?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 영어에서 순사비는 수학 과목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지. 뭔가 순사비 뭐 이렇게 오지게 막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면 순사비는 완성이 되고 그럼 나머지 거 채워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순사비는 마치 우리가 1년 12달, 12달 하면 큰일 나지. 11월까지 수능 보기 직전까지 수학에 손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수학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순사비라는 유형 자체도 계속 그래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쭉 해줘야 돼. 그러면서 자꾸 앞에서 우리가 좀 다뤘어야 했던 것들, 주제, 제목, 뭐 요지 같은 거, 특히 함축 의미, 그리고 어휘 이런 유형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구간으로 나눠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1, 2구간 앞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 있는 것이 후반에 여러분들 학습 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페이스였다는 거. 오늘 여기 파리가 특별 출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금. 자, 그 다음에 공부법을 조금 바꿨어야 하지 않을까. 요건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어디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었냐면 되게 부분적으로 영어를 되게 좀 특정 유형들만 좀 끌어올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육모 이전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거고 깊은 반성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친구들 있죠. 공부 정말 오지게 열심히 했는데 육모 보고 났더니 씨발 내가 그동안 무슨 공부를 한 거야? 뭐 이런 생각 드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공부가 딴 데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남아있기는 남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오지게 때려 넣었으니까 인풋은 됐을 거란 말이야. 다만 시험을 만났을 때 아웃풋이 안 됐겠지. 그러면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법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게 총평이 다 끝나고 나면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해설할 때 이제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유형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거든. 근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학습법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이제 평가원을 좀 까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낱개의 문제로는 충분히 가치가 높은 문제였는데 테스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사고를 요구하는 건 괜찮았어. 그러니까 지문 읽는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지문 읽는 걸 생각을 많이 하면 선지에서 이렇게 선지 선별이라도 좀 쉬워야 되는데 선지 선별에서도 생각을 많이 요구해. 아니 그럼 뭐 지문도 많이 읽어야 돼. 지문도 생각을 많이 써야 돼. 선지도 생각을 많이 써야 돼.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 앞에서부터. 대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5문제를 70분 동안 문제 푸실 때는 조금 이렇게 시간 안배라는 게 어떤 특정 문제들의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면 좀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게 되는 이런 전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틈이 없었다라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이 과연 현실감이 있는 애들인가? 이거 있는 분들인가? 있는 분들인가? 과연? 그래서 사실 이게 수능이 아니었기를 정말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다면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5%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1등급이 5%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건데 이게 3%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역대급 6월 모평이 되겠죠. 근데 뭐 제 바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4%대 초반 정도까지 3% 밑으로 까지 떨어지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난이도가 됐었는데 이런 난이도는 이 양반들이 이렇게 좀 현실감이 좀 없었다. 그리고 사실 좀 이런 것도 내가 은근히 좀 써놨는데 수험생들의 현 영어 영역 수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나 의문이다라는 거. 정말 3월 모평이나 5월 모평을 봐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학생들의 성적대가 엄청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 3월 모평, 5월 모평을 조금 결과를 참고를 했다라면 물론 평가원이 발표한 건 있어요. N수생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의대가 중원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의대 쪽은 영어가 높은 등급, 1등급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서 영어를 좀 어렵게 출제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그런 취지를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조율이란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율에서 실패한 시험이 실패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평가원이 감히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요. 그럼 이제 평가원 깐 김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억울한 시험이 좀 되지 않았을까? 뭐 뒤에서 공부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올해 6월 모평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 모평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지만 꼭 남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교훈 삼아서 내가 앞으로 육모 이후에 공부의 길라잡이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 이제 총평과 해설 시간 동안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70% 이상은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조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내가 원래 육모 보기 전에 육모 대비 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인강 쪽에 TCC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 프린트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눠요. 지금 여기 빈칸을 먼저 푸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빈칸을 마지막에 풀죠. 빈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빈칸 나중에 풉니다. 그럼 빈칸 쪽이나 순서 이런 것들을 뒷부분으로 빼면 1에서 30번하고 41번에서 45번을 주로 앞쪽에서 이렇게 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교육과정 평가원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육모 이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더라. 1, 2구간, 얘네들을 1, 2구간이라고 얘기하면 1, 2구간이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출제하면서 3, 4구간이 있는 문제들은 되게 하드하게 좀 어렵게 출제해서 이렇게 변별을 좀 주는 경우. 이게 뭐 작년 수능이거든요. 여기 N수생들도 있어서 알겠지만 작년 수능이 이랬어요. 작년 수능이 1, 2구간이 사실 그 전년도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 비해서 현저하게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1%의 1등급 비율이 나왔던 거는 3, 4구간의 순서 삽입 빈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와르르 무너져서 등급이 이제 욕심을 냈던 친구들도 여기가 걸림돌이 좀 돼가지고 어려웠던 시험이었거든. 근데 이게 3월 모평, 5월 모평도 전년도 수능을 그대로 거의 따라했다 싶을 정도로, 하필이면 3모, 5모도 전부 얘네들이 쉽고 어려웠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얘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쪽 부분이.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이 쉽든 어렵든 쉬워도, 어려움 당연하지만 쉬워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쉬워도. 실제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제가 또 육모 딱 풀고 나서 육모 이제 뭐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들만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사실 뭐 정답률이 현저히 낮은 것들 있죠. 특히 빈칸 완성 보면 뭐 20%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이따 해설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빈칸 완성 네 문제가 그렇게 정말 헬 같은 수준의 문제들이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4개 중에 사실 한 2개 정도는 보편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나머지 2개가 이건 좀 어렵네 싶었던 문제들이 있는 거고, 순서 삽입도 좀 마찬가지인데, 순서 삽입도 여러분들이 좀 악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39번에 문장 삽입형 있죠. 그 문제는 제가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걸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39번은 좀 어려웠던 건 맞지만, 36번, 37번, 38번 정도의 순서 삽입이 이 정도의 정답률을 칠 만큼 그렇게까지 어려웠는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70분 동안 45문제를 풀다 보면 그 흐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이미 벌써 앞쪽에서부터 멘붕이잖아. 1, 2구간이 지금 전략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나간다 그러면 뒤는 쉽든 어렵든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6월 모평인데도 이런데, 수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 제목이나 이런 거 풀 때 듣기 끝나자마자 이게 막 풀잖아요. 막 푸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좀 풀고 쭉 풀어가다 어려워, 쭉 풀어가다 어려워,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만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해서 생각도 좀 프레시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계속 오그라들어. 씨발. 자, 이제 리플래시해서 다음 문제. 씨발. 계속 시발시발 하는 거지. 계속 한숨이야. 그리고 사람 작아지죠. 시야도 좁아지고. 그럼 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심리 상태면. 그렇기 때문에 1, 2 구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의 전략적인 데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낱개적으로만 생각해. 궁극의 시험이라는 거는 70분 동안 45문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낱개로 어떤 유형들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온다 정도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아니 공부라는 게 원래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근데 자꾸 막연하게 나무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숲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들을 하시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좀 뼈아프지만 이런 교훈은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6월 모평이 뭐 어땠네 뭐 같았네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게 어쨌든 뭐 교과전 평가원이 갑자기 폭발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교훈 삼아서 이제 9월 모평과 수능을 대비하실 때에는 좀 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1, 2 구간 쪽에 포커스를 두는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 뭐 포커스를 둘 것까지는 아니지만 등한시하지 않는 그런 밸런스 있는 공부를 좀 유지를 하셔야 되겠다. 자, 이 유형을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함축의미도 사실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함축의미는 공부 안 한 게 좀 티가 많이 났다라는 거. 근데 여기 앞쪽에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싶은 건 사실 좀 주제 제목을 좀 인정. 근데 문제 풀면서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평가원한테 적당히 해라. 하나만 해라. 지문도 좀 헷갈리는데 선지까지 앵간히 해라.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게 주제 제목이었던 게 좀 사실이긴 해요. 근데 좀 함축의미라든가 특히 이제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휘, 특히 어법 이런 것들 지금 정답률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정답률을 제가 일부러 표기를 안 했습니다. 뭐 정답률이 이제 뭐 3, 4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대충 그래도 좀 레인지를 알잖아요. 어쨌든 뭐 어휘, 어법이 좀 어렵게 좀 정답률이 낮게, 오답률이 높게 이렇게 출제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딱 까놓고 봤을 때 어휘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어법이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부 안 한 것이 티가 나는 게 어휘하고 어법이에요. 그리고 작문 제목, 작문 어휘도 사실 공부 안 한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1, 2 구간에서 씨발 정말 너무 어려웠어.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출제할 수가 있어?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공부 안 한 게 티가 나는 건 작문 제목, 작문 어휘, 어법. 얘네들은 공부 안 하신 게 좀 티가 난다. 얘네들은 평가원이 앵간히 안 했다. 정도, 주제 제목 정도는. 함축 의미는 뭐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지만 얘가 정답률이 막 30%대 정도로 나올 만큼이 어려웠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실히 결론적으로 1, 2 구간 공부 안 한 게 정말 많이 전국적으로 티가 많이 났다라는 거. 근데 이건 좀 반성이 좀 필요한 거겠죠. 3, 4 구간의 순서 삽입 빈칸 중에서도요. 순서 삽입은 그래도 뭐 예년이 출제됐던 난이도랑 비교를 해보면 어려웠던 건 좀 사실이에요. 36번, 37번이. 근데 뭐 어느 측면에서 어려웠냐면 조금 이따 유형별로 그냥 유형별로 뒷부분에 나오는 거 쭉 읽어드리면서 갈 건데 36번, 37번에 제가 이제 순서 삽입 빈칸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보통 논리정보장치라고 하는 것들 많이 이용하시잖아.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논리정보장치를 최소한으로 주는 패턴으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준다 하더라도 얘가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요번 시험도 이제 순서 삽입이 연결어 꽤 많이 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 그 연결어가 사실 그렇게 큰 도움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아니, 이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이 뭔가 좀 되돌려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을 되게 명시적으로 주지 않으면 말이 나올 것 같아. 뭐 킬러 문항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주긴 준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여. 형태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로 문제 잘 안 풀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출제한 문제가 순서 삽입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만 의존해서 문제를 푸셨다라고 한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 그 외적으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순서 삽입은 지금 여러분들 막혀있는 한계를 좀 극복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해설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문제, 그런 취지에서 순서 삽입은 좀 잘 냈다. 39번은 좀 너무했다 싶은 거고. 빈칸은 31번하고 33번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32번하고 34번. 근데 특히 34번은 확인해 보니까 정답률이 한 20%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4번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잖아요. 네, 현장 학생들의 틀리는 이유를 하나씩 다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안 하는 유형이 있어요. 빈칸 완성은 분석을 안 합니다. 왜 분석을 안 하냐면 특히 이번 같은 시험은 더 분석을 안 해요. 앞에 시간 오지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빈칸 풀 때 시간 많이 모자라서 많이 찍었다 하는 학생들 꽤 있죠. 미안해요. 손 들기 좀 어렵겠죠? 꽤 있죠. 과감하게 손 들어주네. 있어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쪽은 제가 오답에 대한 패턴은 제가 유추해서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틀리게 된 경로를 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지들은 다 적어 놨어요. 좀 읽어보면 역대급 해설서가 될 겁니다. 얘는 선지를 왜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가를 하나하나 다 적어 놨습니다. 뭐 선지 선택률 2%, 3% 이런 건 안 했어요. 이런 건 하지 않고 적어도 그래도 좀 몰려있다 하는 한 두세 개 정도 매력적인 선지들은 어떻게 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들을 선택하게 됐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빈칸 쪽의 설명을 좀 보면 설명의 말투가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유추됩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라는 식으로 분석이 아닌 나의 유추를 좀 담은 결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유형으로 돌아와서 보면 34번 문제가 20%대라고요. 정답률이. 근데 사실 저는 이 20%대가 좀 허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실질적인 정답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좀 풀렸던 친구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 안에서 시간이 없었던 거지. 이게 정말 정답률 20%대가 나올 만큼의 난이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인가 라고 보면 절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꽤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다? 낱개 문제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를 고려해서 유형을 메이킹하려고 대비를 하셔야지 하나하나씩 유형들 하나하나만 너무 집착하시면 결국에는 끝이 없는 공부들을 하게 되신다는 거. 결국 우리가 어디로 귀결되는 공부가 필요한가가 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신다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유형에 대한 건데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외부 문제, 외부 선지 이렇게 해놨죠. 제가 왜 뭐라고 좀 자세하게 좀 써놨냐면 얘는 지금 PPT라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적어놨는데 자, 보십시다. 지문을 읽기에는 평이 하나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지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선지. 외부 선지라는 게 뭐냐면 지문 밖에 1, 2, 3, 4, 5번 이렇게 빼주는 거 있죠? 선지로. 자, 그게 외부 선지로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요지, 주제, 제목, 장문 제목, 함축 의미, 문단 요약, 빈칸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선지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공통적으로 사실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제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평이하게, 선지의 난이도는 높게 라고 해놨지만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의 난이도도 읽히는 듯 하지만 사고력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 사고력이 요구가 된다는 건 시간이 그만큼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만 해도 지문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는데 선지의 격차가 사실은 선지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건 선지 간의 격차가 좁다라는 얘기예요. 이 새끼가 저 새끼 같고 저 새끼가 그 새끼 같은 거. 뭐 서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저기에도 있고 저 말이 저기에도 있고 다 있어서 이 새끼 저 새끼 다 같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선지끼리 왜 이래? 선지끼리 옷 벗겨진 느낌이다. 선지끼리 선지끼리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씨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차이점이 많이 없다는 얘기. 잘 들리죠? 안 들려요? 뭐야 씨발. 마이크 뭐야?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그럼 이게 핸드 마이크로 좀 바꿀까? 자, 다시 보시면 이게 선지의 난이도가 높다는 건 선지간의 격차가 좁다는 거고, 선지간의 격차가 좁다는 거는 무슨 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다는 건 차이점이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 개인적 바람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거나, 근데 대신에 선지는 조금 쉽게 선별이 되거나, 아니면 선지 선별에 시간 좀 소요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지문은 그래도 좀 술술 읽히게끔 하거나. 근데 사실 수능의 기본적 취지는 그래야 되는 게 좀 맞거든요. 글은 좀 썩 잘 읽히는 정도. 사실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보는 취지 자체가 사실 의사소통이 목적인 거잖아요. 아니 이래가지고 의사소통 되겠냐고요. 사실 우리가 학자랑 의사소통 할 것도 아닌데, 학자들이 볼만한 그런 지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의사소통 한답시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오늘 평가원 많이 까고 있네. 어쨌든 좀 이런 식의 기본적인 좀 취지를 너무 좀 넘어서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런 문제가 곳곳에 가끔 있으면 좋은데 전부 그랬다.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시간 소요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긴 담지 않았지만 프린트는 좀 담았죠. 뭐라고 담아놨어요? 현실감 없다. 그쵸? 현실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문제를 만들 때 사실 지문을 수십 번 읽어봐요. 수십 번 읽어보고 선지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어쨌든 한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묻고 수십 시간을 다 투자해서 만드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평균 1분 30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문제를 만들 때 왜 이렇게 평가를 대놓고까지? 본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풀라고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해놓으면 당연히 못 풀죠. 당연히 못 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안 삼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평가음이 좀 너무했다. 둘 중 하나만 했었어야지. 라는 거는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이걸로 위안 삼는 건 의미가 없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1, 2 구간 쪽에서 이렇게 요지나 주제나 제목 같은 거, 함축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공부 안 한 것들은 분명히 6월 모평에서 걸러진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좀 염두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계속 읽고 답내고 읽고 답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습. 선지를 선별할 때 어떻게 일관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기준으로 선지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 하나하나의 사고의 과정들을 연습을 하셔야지, 어찌어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트레이닝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공부는 이제 의미가 없다. 아니 더욱이나 영어에 투자하시는 시간들 많이 없잖아요. 사실 가끔 잉글리시데이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은 잉글리시데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강의만 봐, 인강만 보거나 현강에서 현강 수업만 들어. 그래도 내가 수업은 들었으니까 하는 걸로 위안 삼는 공부를 끝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1시간 동안에 30문제 풀어. 1시간 동안에 30문제 풀면 한 문제당 거의 1분 30초 격인데, 그쵸? 풀고 채점하고 몇 개 틀렸는지 확인하면 1시간 끝났을 텐데, 자 이런 식의 공부로 그래도 나는 영어를 놓진 않았다 라고 위안 삼은 건 과연 없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공부법은 안 한 학생들하고 결국 똑같습니다. 공부를 한 건 아니란 얘기죠. 공부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 자, 논리를 중심으로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휘 문제하고 어법은 좀 뺄게요. 작문 어휘 문제하고 순서 삽입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킬만을 활용한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한계가 좀 있을 거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였다라는 거. 그 다음 수능 영어 사고력 개발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굉장히 작년 9월 모평서부터 특별히 더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읽으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영어를 대비하신다면 이제는 누굴 욕할 틈도 없이 그냥 그 결과가 수능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사고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사고력을 개발하는
그런 공부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선지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또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평가원에 좀 한마디 좀 쓴소리 좀 하고 싶은 거, 물론 제가 평가원에 쓴소리 한다고 평가원이 뭐 이렇게 뭐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좀 분풀이를 좀 대신해서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아, 이런 측면은 좋았어. 스킬적 요소를 되게 제외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그런 평가원의 그런 시도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문제가 풀릴 수 있게, 즉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글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명시적 단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특히 순서나 삽입, 39번 같은 문제들은 사실 없었어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뭐 제 해설 강의뿐만이 아니라 제 해설 강의 보러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의 해설 강의 보셨겠지만, 뭐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 결과론적이죠. 들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 과연 내가 실제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풀 수 있었을까? 있을까? 앞으로도?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수정이 될 거예요. 명시적 단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단서가 좀 있을 거고, 제가 오늘 좀 해설을 해드릴 때 이런 게 좀 뚜렷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순서별 같은 거 있어서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아닌 이런 또 다른 단서들이 있어요 하는 것들을 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적 포커스로 보는 육모인데요. 이건 좀 이제 앞에서 이미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서 좀 맞추고 갈게요. 영어 능력, 영어 익숙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좀 형광펜 같은 거 좀 채워 별표 좀 해주세요. 어휘 같은 것 좀 보면 이런 것 좀 있지 않았어요? 어휘들이 좀 익숙해. 뭐 단어책이든 어디서든 좀 봤어. 익숙한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뜻이 있었는데 적용하니까 좀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좀 있었죠.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체킹해서 왔거든요. 해설할 때 좀 같이 좀 다뤄드릴 건데, 이런 단어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 좀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 같은 것도 사실 구문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하고 뭐 좀 긴 문장들이 막 지문마다 매번 다 있었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문장의 난이도나 문장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복잡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왜 이런 거 있죠. 긴 호흡을 요구할 만한 그런 문장들이 덜어 있기는 했었죠. 6월 모평에서. 근데 이게 사고라는 게 이렇거든요. 읽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읽고 생각하는데 뭐 읽으면서 생각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국어 영역 생각해 보시면 돼. 국어 모국어인데 막 읽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읽고 생각하는 거에 그 사이에 갭이 짧은 거지.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읽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 갭이 되게 짧아야 돼. 그러니까 짧으려면 우리말 여러분들이 익숙하듯이 영어도 그 익숙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공부법을 좀 질타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문제를 풀고 사고력을 점검하는 공부까지는 괜찮은데 영어 지문을 읽는 공부는 정말 많이들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영어를 몇 년을 학생들이 해도 영어가 안 늘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은 어디서든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영어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늘리는 공부들은 안 하시는 거죠. 심지어 저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여기 현장에서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꽤 많이 다 대부분 세계반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다 왔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단어책이 여러분들 어휘력을 늘리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 단어책 붙잡고 단어책만 외우면 어휘력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읽으라고 하죠. 영어 지문들. 풀고 버려버리지 말고 풀고 나서 끝에 정독하는 습관들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영어 지문을 읽어가면서 영어의 문장력도 당연히 익숙해지는 거고, 거기에 녹아있는 단어의 쓰임들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단어 공부한다고 시간 빼, 뭐 푼다고 시간 빼,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죠. 많이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뒤에서 적어놨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사고력은 유형마다 출제 매뉴얼이 요구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유형마다인데 유형마다 별표.
올해 6월 모평을 봤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나? 모든 유형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었어. 그냥 영어니까 일단 시간이 급해서 그냥 읽어야 돼 라는 감각으로 무작정 읽었는가. 무슨 말이냐면 유형은 다른데 접근은 다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다르다라는 거죠. 유형마다 출제 매뉴얼이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 있고요. 그 개념에 따라서 정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접근하는 리딩에 대한 포커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형마다 읽는 법이 다 달라야 되는데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읽는 법이 똑같더라. 그러면 그게 틀린 이유지. 그게 생각이 안 된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을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이나 함축음이나 빈칸함수 외부 선지로 나와 있는 것들은 선지 간의 격차가 좁다라고 얘기했죠. 이거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문하고 선지하고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문 쪽에만 포커스를 많이 두시거든요. 근데 육모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뭐 대충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고 들어갔는데 선지에서 선별이 안 되는 거.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지문에서 기준을 좀 잡잖아요. 내가 오늘 해설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준을 잡으시면 선지하고의 관계성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문하고의 선지하고 공통점 차이점, 선지끼리의 공통점 차이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쓰세요. 지문하고 선지하고의 공통점 차이점, 선지끼리의 공통점 차이점, 이게 지문과 선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습입니다. 이런 학습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망상은 좀 버리시란 얘기예요. 지문 잘 읽으면 선지 선별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1년 동안 공부를 빡세게 하신다 하더라도 심지어 뭐 N수를 한다 그래도 글을 완벽하게 시험장 안에서 잘 읽을 수 있게끔 트레이닝 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고 난 상태에서 보셨을 때는 당연히 명확한 단서들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설픈 영어 능력과 어설픈 글에 대한 능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온전하게 리딩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거의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쪽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되고 프랙티컬하게 선지하고의 관계성을 좀 생각하시면 어떻게 선지를 선별해야 되고 이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각이 좀 세워질 거라고. 자, 세 번째로 순서잡이 유형은 스킬적인 거, 껴맞추기식 이런 공부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수능의 본질적인 논리적인 그리기와 사고력 이런 거,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라고 이것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1년 아니죠. 1년 큰일 나죠. 한 4개월 이 시간 동안에 완성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답을 내기 위한 논리적 사고, 어떤 사고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프랙티컬하게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이제 육모 이후에 여러분들 학습은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되느냐. 현재 여러분들의 현 시점. must, but, therefore, I는 UNI를 얘기해요. 자, 이니셜만 보면 MBTI예요. 나름대로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must. 학습 투자 반드시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는. 육모 이전까지는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잖아. 그래도 3월 모평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5월 모평에서 유지는 좀 됐으니까 이제는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must, 학습에 꼭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시간을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효율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시고 목표 설정을 관심을 계속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영어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 영어에 관심이 없다는 게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가 아니라 30분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30분 동안 너무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지?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냥 영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가로 공부를 하시는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 계속 영어 몇 등급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좀 의지와 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 하루도 끊임없는 목표의식에 대한 관심 부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사람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억지로 실천하시려고 하면 안 되시거든요. 육모가 다 끝나고 나셨으니까 육모 이후에
부모 이후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좀 더 뚜렷하게 하시고 이 목표 설정을 위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많은 시간 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투자하시더라도 관심을 좀 갖고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는 얘기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몸이 액팅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 영역에 대해서 일단 내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드리려고 그래. 효율적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교재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투자는 적은데 풀어야 될 문제는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영어에 1시간밖에 투자를 못해. 근데 뭐 김영률이 교재 있어, EBS 있어, 김영률이 내주는 프린트 있어, 또 누가 보니까 뭐 선생 뭐 주간지가 좋대, 사. 뭐 이거 다 풀어야 돼. 이것저것 다 풀어야 돼. 1시간. 나한테 내가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배정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근데 다 소화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마치 실패할 것 같은 강박이 있어. 수험생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쌓아놓고 안 풀고 있으면 저것 때문에 씨발 내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뭐든지 형식적으로 자꾸 풀어야 돼. 근데 앞서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풀고 그 안에서 단어 익히고 영어에 대한 지문도 읽어보고 이런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 소화를 하시면 이도저도 아닌 공부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교재들 다 걸러내세요. 거품을 다 빼시고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자꾸 뭔가를 떼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학습법으로 자꾸 수정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진짜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가 되실 거라는 거. 닥치는 대로 풀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럼 닥쳐져요 그냥 시험장에서. 절대 향상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전략적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만 만들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운영 능력을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다? 1, 2구간. 그렇다고 해서 이 말 끝나고 아씨 막 주제지 뭐 이런 쪽에 다시 파고들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흐름은 순삽이야. 어쩔 수 없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가줘야 되는 건 나가줘야 돼. 근데 어쨌든 윤모를 통해서 내가 좀 깨달은 게 있으니까 앞에서 좀 미진하게 공부했던 주제, 제목, 함축의미 같은 것들 틈 날 때마다 순삽빈 사이에 껴서 계속 공부를 꾸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 계획들을 한번 좀 짜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공부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할 때 되게 일관된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공부하는 게 접근이나 사고하는 게 다 다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때마다 계속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 때마다 다른 식으로 글을 읽고 있고 때마다 다른 식으로 선지를 선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부는 지금 당장 스탑해야 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반드시 일관된 기준을 자꾸 찾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민하셔야 돼요. 내 공부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관심 꼭 가지셔야 된다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짧은 시간 30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30분 동안 한 공부가 일관되게 지문 읽었나? 일관되게 선지 선별하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해설에서 좀 많은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문 읽을 때 사고하는 방법, 선지 선별할 때 사고하는 방법 전부 다 일관되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다가 별표 되게 중요한 거 영어 공부의 끝은 뭐로 끝나야 된다? 정독으로 끝나야 된다. 자, 사고력 확인, 사고력 트레이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문제풀이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뭐 점수 잘 내시려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맞죠? 문제풀이로 시작하셨는데 문제풀이에 대한 점검으로 끝나신다 그러면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전부 다 밑빠진 도끼에 물붓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시험장 갔을 때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로 끝나버릴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영어 능력이 필요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에 대한 익숙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려면 사고력 점검으로 시작했다가 그 영어 공부의 끝은 반드시 내가 지금 풀었던 지문들을 정독하는 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끝내셔야지만 그 안에서 어휘면 어휘, 문장이면 문장, 또 지문의 소재면 소재 이런 것들 영어에 대한 익숙도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또 정독으로 꼭 마무리해 주실 거. 그래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잉글리시 데이 만들지 마세요. 영어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매일 하시고 매일 읽으시잖아요. 하다못해 책은 안 읽으셔도 깨똑이나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잘 안 읽으시잖아요. 우리말도 아닌데.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잉글리시 데이로 잡아서. 과연 언어 체계가 머릿속에 잡히겠냐고. 더더욱이나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사고력도 머릿속에 잡히겠냐고. 안 잡히죠. 체화라는 거는 반복이란 게 필요해. 일정 기간을 둔 반복. 근데 그 텀이 너무 길어. 텀을 너무 길어. 일주일 동안 길게 두니까 체화가 될 만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리셋되는 거야.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다시 리셋되고 다시 끌어올리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5일 동안 5시간 한 친구, 잉글리시 데이 잡고 하루에 7시간 몰아친 친구 하면 공부 양적으로 시간 투자는 7시간 투자한 친구가 더 많이 투자했겠지만 실질적인 결과,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매일같이 1시간씩 5일, 5시간 투자한 친구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탄탄하게 성적이 오릅니다. 그게 언어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특히 영어가. 그래서 꼭 당부하지만 잉글리시 데이라는 거 이런 거 잡고 공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과목에 있어서 무언가를 꼭 잘하시려면 뭐 과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간에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꾸준함이 없으면 그 어떤 노력도 사실 다 살아남기 어렵죠. 자,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 해설하기 전에 해설의 포커스만 좀 말씀드리고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해설을 시작을 할게요. 자, 지문 공략 3가지 포커스를 꼭 두세요. 제가 해설을 할 때 유형마다 접근해야 되는 지문 공략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매뉴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글의 개념이고요. 유형마다 글의 개념, 테스팅하는 개념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문, 유형마다 지문 공략의 포커스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지문 공략의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포커스 좀 맞추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석의 기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해석의 기준.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내용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사실 해석은요, 출제자가 그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잘 풀리게끔 만들어 놓은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를 잡아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그 정보를 보는 눈을 만드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해석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해석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는 방향이 다 달라. 내 수강생들 성적 분석을 해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등급마다 다르고요. 같은 등급 안에 있는 애들도 다르고요. 문이과도 다릅니다. 심지어 와, 씨발 이 새끼는 어떻게 이렇게 읽지? 왜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해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사실은 해석의 기준이 글을 읽는 사고의 시발점이에요. 이걸 설정을 해야지만, 제대로 설정해야지만 지문 공략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힌다라는 거. 그래서 1번, 2번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이건 김용률이 이걸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틀리는 이유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보통 제가 해설을 할 때요, 뭐 많으면 한 8문제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정답률이 뭐 그냥 전 유형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8문항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게 왜 틀렸는가 좀 잡아드리고 하는데, 올해는 좀 유형들을 많이 담아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해설로 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해설로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 지금 5번, 6번 목 디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를 침대에 설치했어. 그냥 누워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단점은 작업하다 잠들어. 그래서 일어나니까 오늘 하루가 지났는지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서 달아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기
다 다뤄놨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해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틀리는 이유를 제가 요추했고, 그리고 제 수강생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의 표본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틀린 이유를 좀 잡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전국 정답률에 전국 선지 선택률을 보기도 하고 참고해서 이런 단서로 이렇게 갔을 것 같다. 이렇게 기준 잡지 못하면 이런 선지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오답의 루트, 오답의 사고 루트를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꼼꼼하게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총평을 마무리하고 짧게 쉬고요.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